오늘 또 외국인 얘기를 제일 먼저 이슈로 가져오셨군요. 지난 12일 날이죠. 지난 금요일 12일 날 2조 2천억, 어제 약 1조 원 정도. 그래서 이틀 동안, 이 거래일 동안 3조가 좀 넘게 외국인이 샀는데 코스피를 좀 네. 의미 있게 봐야 돼요. 네.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슈화가 좀 되는 거죠.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MSCI, 뭐 리밸런싱, 그다음에 뭐 아이쉐어즈, 이제 EWI라고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 조절 때문에 그동안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MSCI 리밸런싱은 지지난주에 일단 뭐 종료가 됐죠. 그리고 EWI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중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매도가 크게 나올 이유는 실질적으로 좀 없어졌죠. 이제 어제 시장에서 이제 8,500선 회복한 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스페이스X가 TSMC를 제치고 이제 미국 시총 6위로 22%나 올랐죠. 그래서 큰 상승 좀 보여줬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미국도 종전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이 종전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다 뉴스 어제도 마찬가지죠. 보셨겠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뭐 완벽하게 뭐 무료 개방이라고 할 수 이제 수수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제 통행료를 받는데 이제 수수료다 그거를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 합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맹 비난도 좀 많이 나왔죠. 왜 그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놔뒀으면 될 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번에 한참 호르무즈 통행료 얘기 나올 때 200만 달러 정도 맥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0억 정도 얘기가 됐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원가가 30억이 올라가는데 어느 바보가 그거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죠. 결국 이제 인플레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저게 이제 픽스가 되면, 그러니까 고정이 되면 네. 사실은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건데, 뭐 네. 한시적이라고 그러면 그 한시가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그러면 또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란이 먹고 사는 걸 도와준 게 오히려 트럼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엑스맨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주 가보죠. 어제도 사이드카. 그래서 어제 이제 매수 사이드카였죠. 그래서 26번. 매도 합쳐서 26번이 발동을 했고. 금융위 때가 26번 안 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럼요. 변동성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하루 올라갈 때 이제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사이드카나 서킷이 나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뉴스거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월가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한국 시장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거래하기가 힘든 시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이게 심한 상황이죠.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총의 절반을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이제 2배짜리 ETF까지 나오면서 이게 한번 시장의 방향성이 잡혔다 하면 이제 오늘은 뭐 사는 날이다, 아니면 시장이 오늘 약세다 그러면 오늘은 파는 날이다 하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제 오르는 장이 상당히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그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소형주들도 좀 같이 오르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 전보다는 나름대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 하지만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것은 사실 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V 코스피가 아직도 80대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장중 변동성이 5% 전후가 나와도 사실은 아무 이상이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이라는 거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레버리지 상품, 그다음에 옵션 관련된 이런 상품들이 개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오늘 뉴욕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3% 넘게 급등했던 백그라운드에도 역시 옵션 쪽 쇼 스퀴즈가 낮다라는 측면의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또. 왜냐하면 계속 유가가 오를 거라고 이렇게 숏 포지션을 취했던 데가 갑자기 유가가 훅 떨어지니까 빨리 감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보자. 네, 어제 방산주가 장 초반에는 약세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강세로 돌아서더라고요. 특히 LIG 디펜스는 좀 나옵니다만 어제 급등을 했고 제일 어제 방산주 중에서는 도드라졌죠. 예. 그동안에 이제 종전에 종자만 나오도 떨어지는 게 방산주의 어떤 국룰이라고 할 정도로 관례였었죠.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잠잠해지면 방산주들이 힘을 잃는 게 관례였었는데 어제 종전이 뭐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오른 것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종전과 관련된 부분이 방산주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많이 좀 했었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 기업별로 이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종전 후에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나라 하나, 그다음에 현대, LIG 이제 파이프라인 좀 잠깐 살펴보면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의 이제 장갑차랑 자주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이라크의 이제 K2 전차가 한 250대 정도, 그다음에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뭐 실력을 뭐 너무 확연히 보여줬기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천공투 관련돼서 이제 중동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좀 활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종전이 오히려 이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어떤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확실한 어떤 진행 상황을 오히려 좀 앞당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코노미톡 시간에 저희 마지막 코너죠. 한승환 SK증권 이 방산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 나와서 이 방산 관련해서 그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로는 아니고 이번에는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역시 최선호주로 뽑으신 게 좀 말씀하셨다. LIG 이제 디펜스 얘기를 했었고 오늘 또 LIG 디펜스 관련돼서 독일의 라인메탈이라고 여러분들 뭐 세계적인 그러니까 유럽의 최고 뭐 대표 방산주라고 볼 수 있는 회사죠. 이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용을 쭉 보니까요. 말이 뭐 라인메탈이 대주주가 되는 합작법인이지 뭐 사실은 속내는 뭐 LIG 디펜스가 다 해주는 것 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소위 말해 이제 대공망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니까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이게 없어요. 좀 그게 이스라엘하고 좀 중동 국가들만 좀 일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효과를 되게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줄 수 있는 데가 온타임에 해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방산 회사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LIG 디펜스가 라인메탈이랑 그런 게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이거는 또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왜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공장을 만들어서 그게 이를테면 유럽 지역에 K2 전차 이렇게 생산하는 거점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러니까 하나에어로 거는 이집트에 지금 똑같은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K9 자주포를 이렇게 판매하는 거점 이제 공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우리나라 방산회사들 머리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한승환 연구위원 얘기도 그렇고 오늘 좀 박근호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방산주를 좀 달리 봐야 될 타이밍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전쟁 나면 확 올라갔다 전쟁 끝나면 싹 세론 이렇게 과거의 잣대로 볼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좀 가보죠. 코스닥 세그먼트 원점 제곱도가 뭐예요? 이제 코스닥 승강제를 승강제 하는 거죠.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을 프리미엄이랑 스탠다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벤처업계에서 이거를 좀 반대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일본 JPX죠. 이제 도쿄 거래소에서도 이거를 시행을 했었죠. 도쿄는 프라임, 스탠다드, 그다음에 그로스 이렇게 세 개로 재편이 돼 있는데. 시장에 돈이 다 이 프라임 쪽에만 몰려 있고 실질적으로 스탠다드 그로스 쪽으로는 투자를 받기가 힘들다. 이제 한마디로 비우량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 벤처 기업들이라고 이제 스스로 자부하거나 아니면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투자를 받으면 일단 강남의 테헤란로의 빌딩 임대서부터 합니다. 대표이사는 S클래스서부터 뽑고 예. 지금 현재 뭐 덕은지구나 가상 같은데 지금 테헤란로에서 임대를 10분의 1로 더 넓게 쓸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다 비어 있거든요. 예.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그 월가에서 실리콘밸리 그 벤처기업들 방문했을 때 투자하려고 카페트 깔려 있으면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갔다라는 얘기가 네.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상하게 투자 받으면은 그 테헤란에 건물서부터 임대라는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본인들 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하여튼 벤처업계들은 이제 코스닥 이 승강제를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테헤란로 건물주들이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네. 돈도 많은 양반들인데 힘도 세고.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책 당국에서. 그래서 한계 기업, 좀비 기업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은 냉철하게 걸러내는 게 참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승강제 도입하기로 했고 뭐 확정된 내용이잖아요. 네. 예, 우리도 한번 해보죠, 뭐. 자, 앞서 이제 4개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박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이슈는 캐시텍. 예, 저 기사가 여러 가지 또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SK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거. 저게 어떤 장비고 저 퀄테스트 통과한 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플로어에서 박 의원님 브리핑을 좀 들어보시고 풀마켓 시장 상황 지금부터 좀 살펴보죠. 뭐 좋습니다. 오늘도 초반 분위기 괜찮고요. 삼성전자 2.9%, 하이닉스 3.7% 정도입니다. 초반 상황은 이렇고요. 어제도 초반보다는 뒤로 갈수록 두 대형주의 상승폭이 커졌던 거를 일단 염두에 둘 필요 있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뭐 샌디스크나 뭐 웨스턴 디지털은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나스닥이 3% 급등하는데 가장 큰 비중이 역시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AMD도 오늘 뭐 6%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가 또 사실 3% 넘게 오르는 영향도 좀 있고요. 엔비디아가 대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하는데 뭐 4배 이상 자본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게 여전히 강하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오늘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오늘은 어제와 달리 소부장들도 현재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상승폭도 비슷하고요. 네. 뭐 그다음에 MLCC는 오늘 LG이노텍이 더 강하게 가는군요. 그다음에 기판도 오늘 초반부터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박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캐시텍은 사실은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근데 사실은 뭐 원익 IPS라든가 뭐 유젠테크 이런 데에 비하면은 업력은 더 오래되는데 그렇게까지 좀 이게 화려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거였는데 오늘 한번 캐시텍이 어떤 비전을 갖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박 기자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자, 일단 타이틀부터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텍 하이닉스와 초임계 세정 장비 뚫었다. 이 초임계 세정 장비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딱 2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의 세메스,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딱 2기업만 만들 수 있었는데 캐시텍이 이번에 세계에서 3번째로 이제 초임계 세정 장비를 뚫었다. 이제 만들어서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해서 지금 퀄테스트를 끝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뭐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자,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SK 하이닉스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초임계 세정 장비를 상용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공급을 시작해서 내년 2월 달에 본격 발주를 시작을 할 텐데 내년 2월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의 개월 수죠. 이걸 나중에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임계가 뭔지를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세정 장비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반도체는 이게 굉장히 오랜 공정을 거치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고 반도체가 전공정서부터 후공정 끝날 때까지 3달이 걸립니다.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3달이 걸리는데 그 수많은 공정 중에 웨이퍼가 이제 오염이 되게 되겠죠. 그 웨이퍼를 닦아주는 한마디로 이제 오염 물질을 없애주는 게 세정 장비인데 초임계라는 뜻은
어떤 물질이 특정 온도에 가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세정 장비를 만드는데 그럼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이 회로가 이제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 회로가 있는데 그거를 액체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닦기 시작을 하면 회로가 많이 훼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웨이퍼의 잔류물을 제거를 하고 이제 기체 성질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세 패턴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제 내부까지 도달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이 초인 게 세정 장비입니다.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드는 기업이 세메스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자회사죠. 그럼 세메스는 삼성전자한테만 공급을 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세메스한테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니네가 만드는 초유임계 세정 장비 관심이 있는데 혹시 우리한테 좀 납품해 줄 수 있어? 당연히 안 해줬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도쿄 일렉트론 것만 씁니다. 쓸 수밖에 없겠죠.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2기업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이번에 KC텍이 SK 하이닉스가 5년 동안 공동 개발해서 드디어 완성을 시켜서 일단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하반기에 첫 수주를 이제 발주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7년도 2월달에 첫 클린룸 개방을 SK 하이닉스가 하게 되죠. 이게 무엇이냐면 용인 1기죠. 용인 1기 팹이 이제 올해 27년도 2월달에 장비를 드린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딱 맞춰서 KC텍이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대규모 수주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이게 장비가 일반 세정 장비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장비거든요. 그래서 KC텍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만 300억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올해 온기로 봤을 때 뭐 1,000억 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내년 27년도 2월 달이 본격적인 수주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실적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지금 KC텍은 다른 어떤 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시초가에서 지금 현재 넥스 시장에서 KC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못 올랐다가 올해 이제 4월 달, 5월 달 들어서 조금 오르는 흉내는 좀 냈죠. 다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가치 대비해서 너무 못 올랐습니다. 기관 수급도 바닥이고 외국인 수급은 아직 특별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큰 상승은 일단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좀 약간 조정 줄 때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가도 이 실적 만 봤을 때는 뭐 우려보다는 기대가 훨씬 더 큰 종목이 KC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심주 해성 DS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용 보고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프레임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리드 프레임도 이제 오늘 삼성전기 굉장히 세게 시작을 할 텐데, 다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로 지금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어가 공급 부족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MLCC 공급 부족, 기판 공급 부족. 자, 리드 프레임도 이제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해성 DS가 그 해당 자기네들 갖고 있는 생산 능력 캐파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이 주문이 들어와서 외주로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는 이제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 약간 그 영업이익의 훼손이 좀 있었습니다.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은 반도체를 그 기판과 연결시켜주는 아주 얇은 선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향 냉각 열전도 금속판 히트 슬러그 이거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프로텍을 관심주로 프로텍은 이 히트 슬러그를 만드는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 히트 슬러그를 만드는 기업은 해성 DS죠. 이게 만약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빅테크랑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주 관련돼서 공시가 나오면 해성 DS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뭐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히트 슬러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DDR4가 지금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DDR5 중심으로 일단 신규 고객사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저점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일단 실적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 정배열 상태 유지하다가 잠깐 빠진 부분, 일단 역배열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점의 어떤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아직은 좋지는 않은데 이제 외국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팔 물량은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물량은 아직 좀 특별한 부분이 없다. 자, 정리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아니더라도 해성DS의 히트 슬러그만 어떤 수주 관련된 부분 기다리고 매수를 하셔도 상당히 좋은 자리고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